조선이 두세기 넘게 쌓아 올린 평화는 단 한순간의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만의 왜군이 부산 앞바다를 뒤덮던 날, 이 땅의 무너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찾아왔었습니다. 도성은 텅 비었고 경복궁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왕은 북쪽으로 달아났고 왕실의 여인들은 가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낯선 길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어떤 이는 포로가 되었고 어떤 이는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산속을 헤맸으며 어떤 이는 그 길 위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뒤편에 조용히 묻혀버린 왕실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말할 때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의병의 봉기를 이야기하고 명나라 원군의 참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궐 깊숙이 살았던 여인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이야기는 실록의 짧은 문장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문장들 사이를 더듬으며 기억되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꺼내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이 임진왜란을 맞이하기 전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내부 균열을 안고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로 유교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고 학문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치주의가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사상적 토대는 조선을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학문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군사력과 실용적 방어 역량이 점점 쇠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묵가를 통해 무관을 선발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전투 경험을 쌓을 기회는 드물었고 병사들의 훈련은 이름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의 진관체계는 오랜 세월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형해화되어 있었고 방어선으로 기능해야 할 요새들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군사적 취약함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극심한 당파 갈등이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한 이후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이 두 세력은 학문적 계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상대를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몰아내는데 에너지를 쏟았으며 나라의 미래보다 당파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당파 갈등은 외교 정보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조가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을 때 돌아온 두 사신의 보고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왜군의 침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고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보고가 상반되자 조정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귀중한 방어 준비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정의 비효율적 대응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 관리들은 나름의 준비를 시도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방어시설을 점검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전라도 좌수영에서는 이순신이 거북선을 개발하고 수군을 조련하며 해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은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체계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여야 할 시간에 조정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방어 체계는 여전히 종이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십 년에 걸친 내전을 통해 단련된 정예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을 대륙 침략에 투입하려는 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야심의 발판이자 통로였습니다. 조선을 지나야 명나라에 닿을 수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이 협조하지 않으면 힘으로 뚫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 위협을 끝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준비 없이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선조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쟁의 맥락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조의 성격과 통치 방식이 전쟁의 대처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왕세자로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의 서자로 왕위와는 거리가 먼 왕족이었습니다. 선조는 그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종 임금이 왕자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왕실 혈통 중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특이한 즉위 과정은 선조의 내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통 왕세자로 어린 시절부터 제왕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왕위를 맡게 된 선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하들 앞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이나 유성룡처럼 깊은 학문과 넓은 경륜을 갖춘 신하들이 있었고 선조는 그들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열등감과 의심을 품었습니다. 훗날 이순신 장군을 여러 차례 위기에 빠뜨린 것도 이런 심리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역사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조의 왕실 구성도 매우 복잡한 구도였습니다. 정비인 의인왕후 박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고 선조는 여러 후궁을 두었습니다. 공빈 김씨에게서 임해군과 광해군이 태어났고 임빈 김씨에게서는 신성군과 정원군을 비롯한 여러 왕자와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인 정씨, 소혜 김씨 등 다른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선조는 임빈 김씨를 각별히 총애했으며 임빈 소생의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서자를 세자로 세우는 문제는 신하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에서는 척통의 아들이 없을 경우 서자 중 장남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원칙에 따르면 임해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해군은 성격이 거칠고 포악했으며 행실도 단정치 못했습니다. 선조는 임해군을 세자로 삼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고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자니 원칙에 어긋났으며 결국 결정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세자 자리의 공백은 왕자들 사이의 긴장과 세력 간의 암투를 부추겼고 전쟁이 터지던 순간까지도 세자 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실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없다는 것은 나라의 확실한 후계 구도가 없다는 것이었고 유사시 왕실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 취약함은 즉각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왕자를 분조의 수장으로 세워 전쟁을 지휘하게 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이 생겨났고 그 혼란 속에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는 절차가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세자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왜군의 선봉부대가 부산에 상륙하던 날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사냥을 나가 있었습니다. 급보를 받고 돌아와 방어에 나섰지만 수천에 훈련된 왜군 앞에서 부산 진성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발은 전사했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왜군의 항복 요구에 싸워서 죽겠다는 의지를 담은 패를 보내며 끝까지 맞섰지만 동래성도 함락되었고 송상현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이틀 만에 무너진 소식은 한양에 닿았지만 조정은 처음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남쪽 해안에 왜구가 들어온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막아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정리될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규모도 조직도 무기도 전략도 모두 달랐습니다. 조총이라는 신식화기를 앞세운 왜군의 전력 앞에 창과 화살로 무장한 조선군은 근본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왜군은 여러 방향으로 군세를 나누어 동시에 북진했고 그 속도는 조선군이 재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방어군들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남해안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핵심 통로인 문경세제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그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신립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무장이었습니다.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운 그였기에 그가 나서면 왜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정과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신립은 충주 탕금대 인근의 남한강 변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왜군은 신립이 예상한 방향이 아닌 우회로로 진격했고 조선군은 포위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신립은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탕금대의 패보가 한양에 전해지던 날 도성을 지킬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이 도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도성을 지키며 항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당장 피난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도성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으로는 명분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병력이 없었습니다. 선조는 오랫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선조의 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군이 빠르게 한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조는 파천을 결심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 누구도 도성을 버리고 달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례 없는 결정은 조선 왕조 내내 선조를 따라다니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도성을 떠나던 밤의 장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임금과 왕비, 왕자들, 후궁들, 상궁들, 주요 신료들이 줄줄이 궁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을 통해 빠져나간 행렬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왕의 행차라면 갖추어야 할 의장기구는 거의 없었고 경호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할 가마는 왕과 왕비에게도 부족할 지경이었고 왕자들이나 후궁들에게까지 제대로 된 이동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인 왕후 박씨는 그 혼란 속에서 남편인 선조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궁궐 안의 안락함과 엄격한 예법 속에서만 살아온 왕비가 비를 맞으며 어둠 속에서 가마를 타고 도성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출발 직후부터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피난에 나선 관료들과 그 가족들, 하인들로 인해 행렬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거나 행렬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도성 밖에서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행렬의 앞을 막거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선조의 어가를 향해 돌을 던진 백성도 있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분노가 그 돌멩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의인 왕후는 그 장면을 가마 안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궁 밖 세상이 어떠한지를 거의 모르고 살아온 왕비에게 처음으로 마주한 바깥 세상의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이 백성들에게 이토록 깊은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밤에야 비로소 실감했을 것입니다. 새벽 무렵 도성 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에 불이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 화재는 왜군이 한양에 들어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도성 안의 백성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형조와 장혜원이 먼저 불탔습니다. 이 두 관아는 노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비 문서가 불타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고 그것이 곧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불이 질러졌다는 해석이 지금도 유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불은 번져 나갔고
경복궁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 직후 창건하고 역대 임금들이 가꾸어온 경복궁이 왕이 떠난 자리에서 백성들의 손에 의해 불탔습니다. 그 장면은 조선 왕조와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균열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강에 필요한 배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한강 나루터는 혼잡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피난에 나선 백성들과 관료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왕실 행렬이 우선적으로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인 왕후를 비롯한 왕실 여인들은 그 혼잡한 나루터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개성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적절한 숙소도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의인 왕후가 처음으로 경험한 궁궐 밖 세상이었습니다. 의인 왕후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 왕후 박씨는 반남 박씨 가문 출신으로 선조와의 혼인은 두 사람이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자리는 외견상 최고의 영예였지만 실상은 끝없는 제약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왕비는 엄격한 예법에 따라 생활했고 모든 행동이 상궁들과 신료들의 눈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깥 출입은 극히 제한되었고 사적인 인간관계도 좁았습니다. 왕비가 가장 크게 기대받는 역할은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왕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왕실 내에서 의인 왕후의 정치적 위치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 정비인 의인 왕후는 점점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선조가 특히 총애했던 인빈 김씨는 신성군, 정원군, 의안군, 정수공주, 정혜옹주 등 여러 자녀를 낳았고 왕의 신임 속에서 왕실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인빈 김씨가 왕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의인 왕후의 자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의인 왕후는 이 상황을 조용히 감내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서 의인 왕후는 성품이 온화하고 덕스러우며 후궁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의 이면에는 어떤 절망과 체념이 있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파천길에서 의인 왕후는 더욱 힘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대로 된 수라가 갖추어지지 않는 날이 있었고 비를 피할 변변한 처소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성에 이르렀을 때 지방 관아의 건물을 임시 처소로 삼았지만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의인 왕후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왕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행렬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개성을 지나 평양에 이르는 동안 행렬은 크고 작은 혼란을 거듭 겪었습니다. 평양 백성들도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왕실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국경 지대에서 왕실과 조정의 혜택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껴온 북쪽 백성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이 냉담한 시선 속에서 의인 왕후는 자신이 섬기는 왕조의 민심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평양에 이르러서 행렬은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을 사수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 왜군에게 포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선조는 다시 오래 망설였고 결국 의주로의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의주는 압록강 바로 남쪽에 위치한 변방 고을로 조선 땅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끝자락이었습니다. 행렬이 의주에 닿았을 때 선조와 왕실 일행이 선 자리는 글자 그대로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의주에서 선조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동시에 명나라 황제에게 요동 지역으로의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른바 요동망명 계획이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이 계획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유성룡은 임금이 조선 땅을 떠나는 순간 이 전쟁은 조선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의 전쟁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포기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싸울 이유를 잃는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선조는 결국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망명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조가 당시 얼마나 극한의 공황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주에서의 생활은 왕실 여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의주는 작은 변방 고을이었고 왕실 일행을 수용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후궁들과 공주들은 여러 민가에 나뉘어 머물러야 했습니다. 변방 민가의 환경은 궁궐과 비교조차 어려운 것이었고 제대로 된 방안도 충분한 식량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의주는 북방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지역이었고 그 바람은 남쪽의 따뜻한 궁궐에서만 살던 왕실 여인들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궁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자를 낳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들도 전쟁 앞에서는 그 총애가 어떠한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의인왕후 역시 의주에서의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흔적이 기록에서 읽힙니다. 오랜 피난길의 피로와 열악한 환경이 쌓이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없이 정비의 자리를 지켜온 여인이 전쟁의 피난 속에서 몸까지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외교와 군사적 고민에 집중해 있었고 왕비의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주에 머물던 시간은 왕실 전체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명나라 군대가 올지, 과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의주의 좁은 민가들 안에서 왕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명나라 원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의주에 있던 모든 이들은 비로소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습니다. 파천 행렬에서 비극은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맏아들 임해군과 여섯째 아들 순하군은 조선 각지에서 근황병을 모아 군사력을 보강하라는 임무를 받고 함경도로 파견되었습니다. 본래 이 임무는 각 지방에서 왕실을 지키기 위한 병력을 모아 전선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경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함경도 백성들 가운데는 조선 왕실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품은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오랫동안 변방 취급을 받아온 지역 백성들의 누적된 불만이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국경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이 두 왕자를 붙잡아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겼습니다. 조선의 왕자들이 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함경도 백성들의 분노가 전쟁이라는 기회를 빌려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왕자들을 넘긴 함경도 사람들에게 왕실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배신해도 무방한 존재였습니다. 임해군과 순하군이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의주에 있던 선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비통함 뿐 아니라 조선 왕실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두 왕자의 부인들은 그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순하군의 부인 황씨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 중에도 왕실 여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고 그 처신이 기록에 남을 만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혈육이라는 신분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자들의 포로 문제는 이후 강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고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왕자들을 돌려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두 왕자는 석방되어 돌아왔지만 그 경험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임해군은 귀환 이후에도 성격의 포악함과 방종한 행실로 문제를 일으켰고 훗날 광해군대에 이르러 역모의 혐의를 쓰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 중 포로 생활을 하고도 이후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순하군 역시 다사다난한 삶을 이어가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왕자의 부인들은 남편들의 불행한 운명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왔지만 귀환 뒤에도 이어지는 정치적 파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던 그 시간 동안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왕실과 직접 관련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있다면 그렇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여성 윤리는 정절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습니다. 왜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적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는 이런 여성들을 연려로 칭송하며 정려문을 세워 기렸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여성들, 특히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여성들은 다른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는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들을 다시 사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정절 윤리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여성들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왕자의 부인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어떤 지위로 대우해야 하는지, 어떤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는 단순히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권력관계와도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 생활하던 상궁들과 내인들도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파천 행렬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성에 남겨진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후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극히 단편적입니다. 일부는 피신했고 일부는 왜군과 마주쳤습니다. 왜군이 점령한 한양에서 남겨진 궁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기록의 빈자리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록의 빈자리가 오히려 그 상황의 참혹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공과 인쇄공 같은 기술자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일본으로 이송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들 중에는 왕실과 관련된 인물들의 가족이나 주변인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는 역사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명나라 원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남쪽 바다에서 왜군의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 육지에서도 의병들이 봉기하여 왜군의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보급 문제와 전선의 확대로 인해 전력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결국 한양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조는 환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양은 떠날 때의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은 잿더미였고 창덕궁과 창경궁도 화재를 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성 안의 민가들도 크게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궁궐 없이 돌아온 선조는 임시 처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택된 것이 월산대군의 집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으로 그 집은 이미 낡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탄 궁궐들을 대신할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이 건물이 조선 왕실의 임시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운궁으로 다시 덕수궁으로 불리게 되는 곳입니다. 의인왕후는 이 좁고 낡은 임시 궁궐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정식 궁궐이 없는 상태에서 왕비로서의 의례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비좁음과 열악한 시설은 타천길의 고난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전쟁 중 손상된 의인왕후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환도 이후 한동안 왕실의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어 왕실 여성들에게 취급되어야 할 물자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의인왕후는 병을 얻어 점점 쇠약해졌고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당시 역사 기록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왕의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굵직한 정치적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왕비의 자리를 지키다가 전쟁의 고난 속에서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인 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선조는 다시 계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계비가 임모광후 김씨입니다. 임모광후는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서 왕실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건강한 새 왕비가 들어오면서 선조는 영창대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존재는 광해군의 세자 자리를 흔드는 정치적 뇌관이 되었고 선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왕실에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진행된 강화 협상은 애초부터 서로의 요구가 너무 달랐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왜군이 다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왜군의 전략은 임진왜란 초기와 달랐습니다. 전국을 빠르게 석권하기보다 남쪽 지역, 특히 임진왜란 당시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전라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초토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라도 일대는 다시 전쟁의 참화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유재란 중 왜군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는 정유재란에서만도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도공, 인쇄공, 학자, 농민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일본으로 가져간 조선의 기술과 문화는 이후 일본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인적, 문화적 자원의 대규모 유출이었습니다. 왕실의 입장에서 정유재란은 다시 한번 극도의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왜군이 또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있었고 선조는 두 번째 피난 계획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언제 다시 도망쳐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정유재란의 왜군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에서 거둔 대승으로 인해 서쪽 바다를 통한 보급로가 막혔고 북쪽으로의 대규모 진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왜군은 마침내 한반도에서 물러났고 이순신 장군은 그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농지는 황폐해졌으며 도시와 마을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조세 기반이 붕괴되었고 나라 전체의 경제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불탔고 재정은 바닥이었으며 백성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전쟁 이전의 권위와
안정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그 굴욕의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도성을 버리고 달아난 임금이라는 오명을 희석시키기 위해 선조는 전쟁 중 공을 세운 신하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선조 자신과 가까운 신료들의 공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실질적인 영웅이었던 이들은 변두리에 밀렸고 전쟁 중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공신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당시에도 있었고 후대의 역사학자들도 이 논공행상을 선조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전쟁 이후 새로운 갈등이 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며 전쟁 수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꺼려했고 새로 들어온 계비인모광우 김씨가 아들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갈등은 선조가 세상을 떠난 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폭발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고 계모인 인모광우를 폐위하여 서궁에 가두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남긴 정치적 상처가 왕실 내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터진 것이었습니다. 인모광우가 서궁에 유폐되어 보낸 시간은 조선 왕실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고난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도 연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비극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남긴 왕실 내부의 상처와 갈등이 결국 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의 여파는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운명은 언제나 왕실 권력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영화로움과 비참함이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전쟁이 그 흐름을 뒤흔들었고 그 흔들림의 파도는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조선 사회에 남긴 변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군사적, 경제적 측면이 먼저 거론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적 측면에서도 이 전쟁은 적지 않은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전쟁 중에 신분 질서는 흔들렸습니다. 왕실이 도주하고 관아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의 신분 질서를 강제할 권력이 사라진 지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와 천민들이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의병으로 참전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양반들이 피난을 가면서 남겨진 재산을 하인들이 처분하거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변화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일단 흔들린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병의 봉기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가리켰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양반과 농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곽재우 조원, 고경명 같은 의병장들이 이끄는 부대들이 각지에서 왜군과 싸웠고 일부는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조선 사회에서 일반 백성도 나라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후 조선 사회의 민중 의식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여성들의 관점에서도 이 전쟁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논개처럼 왜군 장수를 껴안고 강물에 투신한 의기들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 여성들은 충절의 상징으로 기려졌습니다. 왕실 여성들이 파천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한 것도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그 시대를 버텨낸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례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 중심 사회의 시선에서 재단된 인정이었습니다. 살아서 저항한 여성보다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이 더 높이 평가받는 모순된 가치관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선조의 파천,
그리고 왕실 여성들의 운명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록은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였고 조정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이름은 그 기록의 주변부에 가끔 등장하지만 그녀들의 내면과 경험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의인 왕후가 파천길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포로가 된 왕자의 부인이 포로 생활 중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불타는 궁궐을 등지고 북쪽으로 떠난 궁녀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기록 밖에 있습니다. 역사는 늘 기록을 남긴 자들의 시선으로 쓰여졌습니다. 조선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은 대개 문자를 아는 남성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기지 않은 것,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라졌고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이 그 이야기들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의인 왕후는 총에도 자녀도 없이 파천의 고난을 감내하고 임시 궁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하군의 부인 황씨는 포로 생활의 굴욕과 귀환 이후의 냉담한 시선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궁녀들과 상궁들은 전쟁 속에서 각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홀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이름 없는 이들을 함께 기억한다면 역사는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조의 파천을 이야기할 때 왕의 결단과 신하들의 논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반의 역사입니다. 그 행렬 속에서 빗속을 흔들리며 이동해야 했던 왕실 여인들의 발걸음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일입니다. 함경도에서 포로가 된 왕자들 곁에서 그 소식을 듣고 깊은 밤 홀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여인들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읽는 일입니다. 불타는 경복궁을 등지고 낯선 길로 떠나야 했던 여인들, 그 이름은 역사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거나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4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역사라고 부르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역사를 공부하는 일의 본질이며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군사 방어 체계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신하들에 의해 경고된 바 있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선조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키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10만 양병설입니다. 이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없는데 군사를 키우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반론이 우세했습니다. 이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가 경고했던 전쟁은 그의 사후 몇 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군사 제도 중 하나인 진관체계는 지방 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진관을 두고 군사를 주둔시켜 외침에 대비하는 것이었는데 오랜 평화 속에서 이 체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군역을 지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대신 포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했고 실제 전투에 투입할 훈련된 병사는 극히 부족했습니다. 화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도 화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왜군의 조총과는 성능과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총은 명중률이 높고 장전 속도가 빠른 신식 화기였으며 수십 년에 걸친 일본 내전을 통해 그 운용 전술이 고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조선군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금대에서 신립이 이끄는 기병 중심의 부대가 왜군의 초총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이 무기의 차이가 전투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초총의 제조법을 습득하고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어
대응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조선에서 왕실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유교적 여성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엄격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여성은 집안 안에 있어야 했고 바깥 출입은 제한되었습니다. 삼종지도라는 개념이 여성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여성이라고 해서 이 규범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왕비나 후궁은 더 엄격한 예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비의 일상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의례와 예법에 따라 운영되었고 개인적인 자유시간이나 사적인 외출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자신의 친정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왕실 여성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좁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왕비의 경우 왕실 내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의인 왕후가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후궁들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약 속에서 살았지만 왕자를 낳은 후궁은 그 왕자의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빈 김씨가 선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실 내에서 실질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실 여성에게 왕자를 낳는 일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과정도 이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선조가 파천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임금이 피난 중에 만약에 사태를 맞이할 경우를 대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선조는 전쟁이 터지고서야 서둘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공빈 김씨 소생으로 임해군의 동생이었습니다. 임해군이 포악한 성격으로 세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 광해군이 세자로 세워졌습니다.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된 뒤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분조란 세자를 중심으로 조정의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데 선조가 의주로 피신한 상태에서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독려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해군은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었고 조선의 민심과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광해군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전쟁 중에 빛을 발한 세자의 활약이 오히려 임금인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 사이의 불신과 긴장은 전쟁이 끝난 뒤 임모광우의 등장과 영창대군의 탄생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파천 행렬이 의주에 머무는 동안 나라 곳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가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홍의장군이라는 벼로로 불린 곽재우는 홍색 옷을 입고 왜군과 싸우며 경상도 지역 방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김천일, 최경애, 고경명 등이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조원과 승병장 영규가 함께 청주성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의병들의 봉기는 관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선의 저항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왜군의 보급과 후방 교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의주의 선조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아직 나라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의병의 봉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관군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못할 때 백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실과 조정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도망쳤지만 백성이 싸워 나라를 지켰다면 그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이 질문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 사회 안에서 조용히 싹을 틔웠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빼놓고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는 이 전쟁이 가진 복잡한 인간적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미리 전쟁을 준비했고 거북선을 개발하고 수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남해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의 대승, 명량 해전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는 육지에서의 연패와 대조적인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순신을 신뢰하는 대신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간첩 활동을 통해 퍼진 이간질 공작에 선조가 흔들렸고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어 백의종군을 명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조선이 그토록 힘겹게 지켜온 제해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순신이 복귀했고 단 12척의 배로 명량 해협에서 수백 척의 외선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가 없었다면 왜군이 서해를 통해 북진할 수 있었고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의심하고 위기에 빠뜨린 것은 선조 개인의 질투심과 정치적 계산이 나라의 운명보다 앞선 전형적인 사례로 후대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쟁 기간 동안 선조가 어떤 군주였는지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왕실 여성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의 이야기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빈 김씨는 선조의 후궁 가운데 가장 먼저 왕자를 낳은 인물로 임해군과 광해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공빈 김씨는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선조의 지속적인 총애를 받지 못했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공빈 김씨가 낳은 두 아들은 어머니 없이 성장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포로가 되었고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두 아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공빈 김씨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두 왕자는 왕실 내에서 보호막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인빈 김씨는 공빈 김씨와 달리 선조의 오랜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러 왕자와 공주를 낳았고 왕실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인빈 김씨가 낳은 신성군은 선조가 특히 아꼈지만 신성군은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고난 속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선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전쟁 중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신성군의 죽음은 선조에게도 깊은 상처였고 이후 선조의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인빈 김씨 소생의 또 다른 왕자인 정원군은 훗날 인조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들인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인빈 김씨의 혈통은 이후 조선 왕실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길을 함께했던 인빈 김씨가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녀의 후손이 결국 조선 왕실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흐트러진 궁중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상궁들과 내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왕실은 더 오랫동안 혼란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경복궁이 불탄 뒤 조선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궁궐 없이 지냈습니다. 창덕궁을 중심으로 왕실이 생활하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조금씩 이루어진 복구 작업 덕분이었습니다.
그 복구 작업에도 왕실 여성들의 일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을 먼저 복구하고 어떤 의뢰를 먼저 회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왕실 여성들의 필요와 그들의 역할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의 주체는 왕과 신료들이었겠지만 그 결정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은 왕실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비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조선 왕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왕실 여성들이 맡은 역할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건의 과정에서 왕실 여성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왕실의 안정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의례를 다시 정비하고 왕실의 위계를 회복하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마다 이름 없이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을까요? 전쟁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기에 당분간 사회 재건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건의 방향을 놓고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서서히 다른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학의 씨앗이 이 시기에 뿌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리공론보다 실제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새로운 과학 지식, 일본을 통해 전래된 새로운 기술들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전쟁은 파괴였지만 동시에 조선이 밖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과거의 전통과 질서로 돌아가려는 보수적 경향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전쟁을 통해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후 조선의 외교와 세계관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의리로는 훗날 청나라가 부상하는 시기에 조선의 외교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두 차례의 호란으로 이어지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직접적으로 호란을 불러온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이 조선 사회와 외교 방향에 미친 영향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은 단순히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선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